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주제는 4월 8일부터 통념을 깬 역발상으로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밝히는데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34명 앞에서 발표하게 된 게 참 기분이 좋은데, 왜냐면 저는 이 발표를 지금까지 단 3명 앞에서밖에 발표를 해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정영식 선생님이 지도교사로 또 해주신 그 노벨 과학 에세이 대회에서 본선에 가서 상을 받은 작품으로 그 서울대학교 모가몰에서 물리학과 교수님 3명 앞에서 면접을 본 그런 에세이인데 그냥 저만의 것으로 남기기, 딱 3명한테만 보여주고 남기기, 그래서 이 자리를 비워서 노벨상 소개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중간에 아는 내용 나오면 주의 있게 들어주시고 아니면 뭐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되고 내가 늘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들도 그 운명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별들의 죽음은 무엇을 남길까요?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별은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여서 그 밝기가 평소의 수억 배에 이르는 초신성 폭발을 겪게 되는데, 그 안엔 우주의 비밀을 풀어보라는 별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별은 생애 동안 철과 그보다 가벼운 연소들을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내고 수명을 다한 후에 초신성 폭발의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지금의 지구에 다양한 생물체와 강물 등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별의 자네 혹은 별의 후손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별의 후손인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잉태한 별과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별들을 관측해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칙과 이론이 등장하면서 우주의 비밀을 서서히 풀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통념을 깨고 별의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준 새로운 사실에 귀 기울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밝혀낸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사우 펄처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수십 개의 초신성을 관찰하면서 초신성에서 나오는 빛이 지구로부터 점점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했고, 1998년 이를 바탕으로 우주의 가속 팽창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감속화되는 게 아니라 가속화, accelerate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노벨 과학상 공동 수상하신 분들인데, 사울 펄머터, 브라이언 슈미츠, 애덤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슷한 시기에 초신성을 연구하던 브라이언 슈미츠와 애덤 리스, 또 같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사울 펄머터와 이들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물리학과 교수이자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천체 물리학자인 사울 펄머터는 1959년 미국 일리노이주 샴페인 어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학자 집안의 3남매 중 외아들이었던 그는 필라델피아의 마운트 에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인근의 저먼타운에서 초중고교를 다녔습니다. 1981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태양의 항성짝을 측성학적으로 탐색하기였습니다. 리처드 뮬러 교수의 지도 아래서 가상적인 태양의 짝별 네메시스와 초신성을 탐색하면서 자동 망원경을 사용한 것이 그의 우주론 연구에 많은 성취를 가져왔는데,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 팀을 이끌게 된 그는 멀리 떨어진 초신성을 관찰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울 펄머터의 연구 결과는 빅뱅 이후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고 여긴 기존의 우주론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함을 밝힌 이후에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보기 좋게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가 가속 팽창 이론 전의 통념은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이론 전의 통념은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는 것이었을까요?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그리고 닫힌 우주. 네, 여기서 감속한다에서 가속한다라고 이론이 바뀌었는데,
이게 우주 표식 묘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묘형들인데 각기 다른 우주 팽창과 종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평평한 우주로 가정한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우주로 가정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수축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중력에 대한 착력을 나타내기 위해 우주 상수를 고안했는데 이는 아인슈타인의 최대의 실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허블의 발견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당시 과학자들은 빅뱅과 함께 탄생한 우주가 팽창하긴 하나 중력에 의해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속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포알부터도 처음에는 다른 과학자들과 같이 우주가 감속 팽창할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관측에 몰두했습니다. 지구와 매우 거리가 먼 40여 개의 초신성들을 관측할 때 그는 적색 편의 현상과 원 A형 초신성의 밝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 둘을 종합해 볼 때 우주의 감속 팽창 가설이 맞으려면 적색 편의를 계산하여 나온 거리에 비례한 초신성의 밝기가 더 밝아야지 실제 거리가 더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는데요. 적색 편의가 나타내는 거리보다 초신성의 실제 거리가 더 멀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밝다라고 가까워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 결측 결과는 아까 정반대라고 했죠. 자신의 가설과 맞지 않는 데이터를 얻은 사울펄부터는 그 값이 오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관측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같은 값을 했는데 이럴 때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실험을 할 때면 매번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일치하도록 약간 유도하면서 실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거와 정반대되는 데이터 값을 얻게 되면 크게 낙담하면서 실험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계속 분석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펄부터도 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신의 관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곧 이런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치게 되었는데 이게 원 A형 초신성이고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는 그의 최대 실수가 아니라 최고의 아이디어였을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설명해드렸는데 아인슈타인의 우주가 평평하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우주가 다시 수축한다는 그런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우주상수라는 거를 우주상수 여기 있는데 도입을 했는데 그게 최대 실수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울펄부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추정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맞는 이론이라는 것을 뇌리에 스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역발상을 통해 우주는 감속 팽창한다는 통념에 따른 가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중력에 반하는 청력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당시의 통념에 의해 천천히 버려졌던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에 대해 그는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려 한 것이죠. 결국 원아이형 초신성의 적색 편의를 측정하여 초신성이 폭발했을 때부터 우주가 얼마나 팽창했는지를 알아내고 적색 편의가 나타내는 거리보다 실제 초신성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주가 기존의 믿음처럼 감속 팽창하는 것이 아닌 가속 팽창을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색 편의와 멀리 떨어진 초신성의 밝기를 통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음을 데이터 값으로 명확히 밝혔고 그 결과 오늘날의 우주는 70억 년 전의 우주에 비해 15%나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의 가속 팽창 이론을 발표하면서 현대 우주론의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름다운 개념 하나가 제 자신을 증명할 증거 하나를 확보하게 되었고 연구의 시멘탄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개념은 바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인데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는 물질을 계속 정지해 있어야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일직선 위를 똑같은 속도로 운동해야 합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잉여 에너지 없이 이 거대한 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는 것은 우주 공간에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킬 만한 엄청난 잉여 에너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바로 암흑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사울팔모터의 우주 가속 팽창 이론은 암흑에너지의 개념을 확인시켰고 2003년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우주 초기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를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설로는 우주는 이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부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아니면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여기 나온 그냥 물질이고요. 다른 27%는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68%는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흑이라는 게 그냥 껍다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기존의 물질과는 다른 약간 반물질 개념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인데 최근 저는 내셔널 이때 최근이니까 아마 한 1년, 2년 전이겠죠?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방영된 코스모스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2014년판으로 닐 타이슨 박사가 그 1900년, 70년대 때 칼 세이건 아시죠? 창백한 푸른 점 저작 그거를 각색해서 만든 건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저가 그 2014년판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 칼 세이건의 전설적인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보면서 우주과학의 꿈을 키웠던 저로서는 이번에 그의 제자인 닐 타이슨의 진행으로 재탄생한 다큐멘터리가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게 됐는데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는데 아까 말한 암흑에너지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지만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불운한 학자 프리츠 츠비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천문학자였던 그는 지구로부터 약 37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코마 성단의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은하들이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궤도를 유지해가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은하가 있고 저희 은하처럼 이렇게 나선형 은하라고 쳤을 때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또 회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끝에 가장자리에 있는 그 은하라고 해야 되나? 그 별들의 모임이 이게 막 흐트러질 법도 한데 그대로 궤도를 움직이면서 돌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즉슨 그 궤도를 유지시켜주는 잉여의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발견하였고 은하들 자체적인 중력만으로는 그런 궤도를 유지하기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만환경으로 보이지 않는 어떠한 에너지가 그 은하들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가시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 칭했습니다. 비록 츠비키의 가설이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울팔모터의 연구로 뒤늦게 증명이 되었으니 무덤 속에서라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갖춘 보통의 물질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물질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3%는 여기 했구나. 결국 우주의 96%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없는 암흑의 존재인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퍼즐 조각이 점점 맞춰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암흑 에너지는 전체의 퍼즐로 보았을 땐 형체조차 알 수 없이 듬성듬성 메워진 물리학적으로는 미개척 영역입니다. 이러한 미개척 영역을 탐구하는 연구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번에 암흑 에너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우주 가속 팽창 이론에 대해 스스로 공부해보면서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나 이전의 이론을 맹신하여 사로잡혀 있는 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십 년을 앞서 중력을 착력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 예측한 아인슈타인과 자신의 데이터를 오류로 결론내기보다는 사고를 전환하여 우주의 가속 팽창이 사실임을 밝혀낸 사울팔모터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좀 더 고집있게 자신의 견해를 학계에 밝혀 우주상수의 도입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암흑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진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노벨상 수상은 사울팔모터와 함께 공동 수상했던 애덤 리스 교수가 노벨상 수상은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결과지 암흑 에너지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암흑 에너지는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시발점을 제공받은 것뿐이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암흑 에너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했듯이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은 어쩌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 거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준 대발견이 주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여전히 수수께끼라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이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왜 우주에 매료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마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생명체를 품고 있는 생명의 행성 지구, 지구가 공전하는 태양, 태양이라는 별이 존재하는 밀키웨이 은하, 그 옆에 언젠간 우리 은하와 함께 합쳐질 것이라는 안드로메다 은하, 1000억 개의 은하들이 모인 은하단, 은하단이 수없이 또 모인 우주, 멀리서 보면 빽빽한 정글같이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을 우주, 우리 근처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우주들, 그렇게 나가고 만나게 되는 것은 희한하게도 어떤 어린아이의 스프가 아닐까. 왜 갑자기 스프가 튀어나왔냐면 바로 우리는 우주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우주들은 그냥 그 너머의 존재의 어린아이의 스프의 입자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약간 다중우주론인데 그 어린아이의 몸, 들고 있는 숟가락 또한 많은 우주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소 단위 쿼크에서부터 시작하여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그 크기를 늘린 우주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늘 저를 즐겁게 해주는 저만의 다중우주론입니다. 가령 그것은 어린아이의 스프가 아니라 떨어지는 폭포일 수도 있고 거대한 세계의 원자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장에는 근거와 증명이 뒤따라야 하지만 마음대로 상상한다 해서라도 그 누구가 제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우주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즐거운 상상을 바탕으로 사울펌프와 같은 통념을 깬 역발상으로 혁신적인 발견을 해내 언젠가 노벨 물리학상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가속 팽창하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작은 이름 하나 남기고 싶다면 너무 큰 꿈일까요? 그 발표는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노벨상에 대한 발표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그 물리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던진 질문을 소개해드리자면 그 노벨상은 누가 타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던 게 생각이 납니다. 원래 노벨상의 취지는 인류가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인류에 공헌하는 인류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발명품이나 발견에 대해서 노벨상을 수여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한 초신성의 폭발에 대해서 우주 가속 팽창을 밝혔다. 이게 인류의 풍요와 무슨 관련이 있죠? 우주가 가속 팽창하면 인류가 풍요로워지나요? 저는 그 점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지만 인간이 어떤 학문을 개척해 나가고 그 학문에서 한 발짝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더 이게 어떻게 나중에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인류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인류가 지향하는 바인 인류의 모두의 그 추구하는 목표인 지적 성장이나 자아 실현에 그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발견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잘 먹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